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방향을 잡은 국민의힘. 이제 구원 투수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익숙한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누가 되든 당정관계 재정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오늘 당내에서 적지 않게 나왔는데요. 내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혁신을 주장하는 비주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함께 우리도 비대위로 가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의 쇄신 바람이 민주당으로 옮겨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총선 앞두고 야당 지형 변화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하고 위원장 인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비주류 4인방이 이재명 대표 사퇴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3년 후부터 반등한다고 가정해도 50년 후 우리나라 총인구가 3,60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63세 이상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에 우리 증시와 원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원화값도 20원 이상 올랐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논문 3편을 짜깁기 표절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치가 틀린 도표까지 그대로 사용했는데 박 후보자 측은 논문 작성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등 8,0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의 이름이 포함됐는데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내륙에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북극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새 대표를 뽑는 대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서둘러 당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누가 집권 여당의 새 지휘봉을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튿날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등 남은 지도부는 잇따라 회의를 열고 수습책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비상대책위였습니다. 총선이 넉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다시 당내 선거를 치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선거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이 모아져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 구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레 누가 구원투수로 오느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거론되는 사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험지 출마론을 띄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두 장관 모두 스타성과 화제성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 내각에 몸이 묶여 있는 건 걸림돌로 꼽힙니다. 내각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시점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려면 바로 사퇴를 하고 처리돼서 오셔야 되는데 그건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선 복수의 원내외 인사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선거전략통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주류 희생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각각 여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 우려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은 있습니다. 또 다른 카드로 여당 내 중진 인사들의 함합형이 적잖은 이유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하셔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여권의 정치 작동의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 그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도 거론되고 계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영광이죠. 근데 뭐 부담도 되고요. 비대위원장 선임의 열쇠를 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 공감과 총선 승리 능력을 핵심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물밑 교감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도 앞으로 지도체제 정비도 용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개각 발표 등 여권 재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닻을 올리게 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새 구심점이 누가 될지 대통령실은 당의 역할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호섭 정무수석이 임명 후 처음 국회를 찾아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과 만났는데 인사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당이 해야 될, 당이 중지를 놓아야 될 일이죠. 대통령실 밑에 조심하시죠. 대통령실은 김기현 전 대표의 기습 사퇴에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윤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런 흐름 속에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비공개 3자 오찬에서도 애둘러 혁신안에 힘을 실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산과 소통이 원활하고 당장 대안도 없는 만큼 공관이나 선대위 등 총선 체제를 띄울 때까지 일정 기간 대표직은 유지하길 바랐다고 합니다. 용퇴하기 전 보수 대통합 같은 큰 그림을 그리려던 김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깜짝 만남, 나아가 유승민 전 대표와도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게 이른바 영린이 돼 기자회견조차 없는 SNS 사퇴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향후 여당 움직임이 용산 뜻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당장 3박 5일 네덜란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귀국길 이젠 권한대행이 된 윤재옥 원내대표와 만납니다. 이르면 당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비대위원장으로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가 개각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원 출마설이 제기된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장관 후임에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을 20일 가까이 공석인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등판 시기가 여당 상황 때문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넉 달, 여당 총재가 아니라며 영수라는 단어도 거부해온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 없이 여권을 재정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전화를 결정하고 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비주류 4인방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건데 이번 달 말로 시한까지 못 박아서 내홍의 불씨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 등 대표적 비주류 의원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 사퇴 촉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리더십 리스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물러난 뒤엔 개파를 아우르는 통합 비대위를 꾸리자며 이번 달 말까지 답을 달라고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지도부와 586 중진들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당내 주류 세력까지 겨냥했습니다. 자신들 역시 험지 출마 등 백의종군을 각오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결국 누가 더 혁신을 잘하느냐. 혁신을 더 강도 높게 확실하게 하는 정당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주류 4인방의 사실상 최후 통첩에 이재명 대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혁신과 함께 통합도 정말 중요하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는데 당 안팎에선 현 체제를 중심으로 당력을 모을 때란 생각을 확인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승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대파 간 팽팽한 신경전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놓고도 펼쳐졌습니다. 권역별 비례제를 가미한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는 지도부 기류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현실론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이 충돌하면서 의원총회 난상 토론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부하고도 또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는 비주류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권발 쇄신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수록 이 대표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각 분야 전문직들과 젊은 분들, 종합적인 통찰을 가진 분들이 신당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며 창당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에 함께할 인물들이 있는지를 묻자 명망 같은 것에 집착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그리고 신당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난 적이 있고 뜻을 모을 여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고 여당은 김기현 대표 사퇴, 이준석 신당 등 빅뱅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이낙연 전 대표가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독주 정권에 투쟁해야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과 창당을 선언한 자당 소속 류호정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류 의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탈당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은 자동 상실되지만 류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당분간 정의당에 남아 다른 의원들의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0.78명인 합계 출산율이 내년부터 0.6명대로 추락하고 2026년에 가서야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으로 50년 뒤 우리나라 총 인구는 3,600만 명으로 지금의 70% 수준이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코로나로 인한 혼인 감소 여파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0.72명에 이어 2년 뒤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25만 명인 출생아 수는 30년 뒤 20만 명대 아래로 줄어서 50년 뒤인 2072년엔 16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려면 2.1명 이상이 이제 좀 돼야 되는데요. 1.08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년 정도 뒤 4천만 명대로 떨어지고 50년 뒤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보다 30%, 1,500만 명 줄어 1977년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연령 인구가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7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가장 낮은 4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고령 인구 비중은 48%로 급등해 OECD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45세 정도에서 63.4세가 됩니다. 청년 인구가 450만 명으로 지금의 4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118.5명으로 2.9배 늘게 됩니다. 이 같은 예측은 합계 출산율이 2026년부터 조금 상승하는 중간 수준 시나리오에 기반합니다. 통계청은 그래도 2090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 3차례 인하를 예고하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새로 썼고 원화값은 20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영호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성향으로 바뀌자 우리 증시는 반색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1% 넘게 오른 채 거래를 끝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74,300원, SK하이닉스는 138,3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 연준의 내년 금리 3차례 인하 예고에 첫 인하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들썩인 겁니다.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짙어지면서 원화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내리면서 1,300원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질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고 그런 게 이제 환율 시장에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중동 사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부동산 PF 등 일부 취약 요인도 잠재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한국은행도 미국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통화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대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형 부총재보 역시 브리핑에서 미국의 내년 말 금리 예상치가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려갔지만 점도표상 낮아진 금리도 여전히 4%대 중후반 수준이라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 안에 코로나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우리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 3편을 짜깁기 표절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YTN이 전문가와 분석한 결과 단어를 좀 바꾸고 수치가 틀린 도표도 그대로 쓰는 등 무단 도용 정황이 확인된 건데 박 후보자는 아이디어만 냈을 뿐 논문 작성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개발사업과 토지 보상 방안을 다뤘는데 저자 3명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의 직책은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첫 단락부터 2년 전 나온 다른 석사 논문의 소제목과 유사합니다.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조사 일부 그리고 식민지 표현을 일제시대로 고친 정도입니다. 논지 전개를 위해 필수적인 환지 방식 개념 설명에선 68자에 달하는 다른 논문의 문장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활용됐습니다. 과거 개발 사례를 분석평가한 단락 역시 7년 전 나온 또 다른 석사 논문 내용을 그야말로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수치 계산이 잘못된 도표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은 어떨까? 도용이 의심되는 3개 논문을 박 후보자의 논문과 정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은 표절 의혹이 짙다였습니다. 출처 누락으로 인한 표절에 대한 의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연구를 정리한 대목 역시 2년 전 작성된 한 석사 논문을 똑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각주나 인용 표식은 전혀 없습니다. 박 후보자가 문제의 논문을 쓴 2007년 12월은 타인의 연구 내용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걸 표절로 규정하는 정부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였습니다. 명백하게 타인의 지적 기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내가 필요해서 갖다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부분 분량이 적다 할지라도 연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 박 후보자 측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YTN의 질의에 대해 아이디어와 전반적 구조를 제시했지만 다른 저자가 주도적으로 원고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인용 표시가 다소 부족했을 수 있다며 공동 저자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과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윤미향 의원실이 강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극지생물학 학술지에 게재한 남극 큰띠족의 연중 번식 특성 논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표절률은 3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 후보자의 2006년 박사학위 논문과 비교해 보면 논문 초록 내용이 같고 도표와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본문 상당수도 수정 없이 반영했지만 별도의 인용 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 논문 일부나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일부러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웃이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할 만큼 계속 반복해서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30대 남성 A씨는 평소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새벽 시간 천장을 두드리거나 찬송가를 크게 트는 등 재작년 10월부터 한 달간 30여 차례 일부러 소음을 냈습니다. 소음 일지까지 작성한 위층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됐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이웃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했고 많은 이웃이 이사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층간소음은 보통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엔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대법원 역시 계속되는 보복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임을 처음으로 확정 판시했습니다.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층간소음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체중 과다나 미달을 이유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체질량 지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35에서 40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 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오늘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군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 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습니다. 이 군용기들은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약 17분간 비행하다 독도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군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전투기 여러 대를 출격시켰는데 중러 군용기는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마다 한두 차례 군용기를 사전 통보 없이 카디지에 진입해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엔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를 넘어 영공을 침범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나는 등 충돌 가능성도 계속 우려돼 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영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지정한 선입니다.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우리 군과 직통망을 갖추고 있는데도 고의로 진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맞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연대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합훈련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70cm가 넘는 큰 눈이 내렸던 강원 산간에 또다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도 강풍을 동반한 겨울호우가 오겠는데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오대산 두루령. 주 초반에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았는데 또다시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최고 72.3cm의 많은 눈이 쌓인 강원 북부 산간에는 이번에도 50cm가 넘는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지난번 눈과 더하면 일주일 새 1m가 훌쩍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는 겁니다. 내륙에도 초속 15에서 25m의 돌풍을 동반한 겨울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최고 100에서 1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도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15일까지 강원 영동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눈과 비는 내일 밤부터 그치겠지만 주말에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과 휴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수도권 무인 점포 수십 곳을 돌며 현금을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 출납기 한 대를 여는 데 걸린 시간 고작 1분에 불과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앳되어 보이는 남성이 무인 점포 계산대 앞에 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행인의 눈치를 의식한 듯 물건 하나를 구매하는 척하더니 재빠르게 금전 출납기를 열어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칩니다. 같은 날 또 다른 무인 점포에서도 망치와 스패너로 자물쇠를 뜯고 미리 챙겨간 가방에 현금을 넣습니다. 출납기 한 대를 터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나란히 놓인 출납기 2대에 있던 현금을 모조리 챙겨 달아나기까지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닷새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무인 점포를 돌며 범행을 저지른 건 다름 아닌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용인, 성남, 서울 지역 무인 아이스크림점 등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망치, 몽키 스패너, 가위를 사용하여 키오스크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이들 중학생 8명이 무인 점포 21곳에서 훔친 현금은 870만 원에 이릅니다. SNS로 알게 된 10대들은 절도와 망보기 등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을 때 남은 돈은 고작 10만 원. 일부 학생들은 가출 상태라 생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붙잡힌 중학생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주범 1명을 구속하고 7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 등을 고소한 이 공갈 사건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공갈 사건부터 해결해야 이 씨 마약 투약과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공갈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는 많이 좁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또 가수 권지용 씨를 다음 주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감정 의뢰를 위해 입건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로 수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휴가 나온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을 하던 30대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차량 동행이 뜸한 새벽 시간,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오더니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기보다 오히려 빠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10여 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힌 가해 운전자는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 A 상병,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피의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곳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자영업자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배달까지 했습니다. 사고 당일도 배달을 마치고 신혼인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간 가해자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앞으로 넘어지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무를 치우치든가 취소하려고 구급대라도 불러놓고도 도망가든가. 경찰은 A 상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지하 땅굴을 공략하기 위해 침수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자지구 전역에 겨울폭우가 내렸습니다. 2달 넘는 전쟁으로 극한의 고통을 받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물난리까지 닥치면서 질병 확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허벅지까지 잠긴 빗물을 헤치고 천으로 감싼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난리를 피해온 피난민촌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중해 연안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난민촌이 물에 잠겼습니다. 비 그친 뒤에도 물이 잘 안 빠져 텐트 사이에 물이 흥건합니다. 포장 안 된 도로는 진흙탕이 됐고 비바람에 텐트가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الأمور يعني كارثية بصراحة وبنعيش حياة صعبة جدا يعني رضينا بالخيمة وسبنا دورنا وسبنا كل ما نملك في غزة وإجينا هان لخيمة والشتاء والله تبهدلنا كتير. 하수도가 재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비까지 내리면서 전염병 우려도 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0월 중순 이후 가자지구에서 보고된 설사 사례만 33,50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을 붓는 침수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13일 가자지구 북부의 교전에서 장교 등 1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시티 동쪽 세자이아 지역에서 이중 매복 공격을 당해 피해가 컸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군 피해가 가장 큰 전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단호합니다. 전쟁을 계속하느냐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But really, what choice do we have? This is a fight for our survival. And unless and until we eliminate the Hamas and the terrorist threats, we have no future. We'll all be killed.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승리할 때까지 전쟁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일시 휴전이라도 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생활 속에 점차 자리 잡으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아이들 2명 포함해 총 4명인데 예약 가능할까요?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a total of 4 people, including 2 children? We have a suite room with 2 twin beds for $400.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스위트룸이 $400에 있습니다.
해외 호텔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하자 곧바로 영어로 통역됩니다. 호텔 직원의 안내는 한국어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SK텔레콤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지난 9월에 내놓은 AI 개인 비서 서비스에 통화 통역 기능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가 우선 지원됩니다. A.닷 앱을 설치한 이후에 동의를 받고 AI 전화에 가입한 경우에만 통역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차 확대해서 10개 이상의 언어까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공개하는 차세대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은 AI 상용화 원년이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산업군을 막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경쟁 분야가 아니었던 기업끼리도 이제 AI를 놓고 경쟁이 되는 상황들이 복잡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는 더 유리한 거고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에 속도가 붙으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기현 대표 사퇴로 좀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총선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원 투수는 누가 될지 관심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게 저는 뭐 어떤 분이 하셔도 좋겠지만 여권의 정치 작동의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 그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도 거론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뭐 영광이죠. 근데 뭐 부담도 되고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는 데 실력을 갖춘 분. 네, 자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 당대표가 거리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당대회를 가거나 이제 비대위를 가야 되는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네, 총선 넉 달밖에 안 남아서. 예, 비대위로 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에 여러 가지로 좀 흡족하지 못하다는 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총선 출마 희망자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윤재욱 원내대표로 권한 대행을 오래 끌고 간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김기현 대표 시즌 2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줄이고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원 투수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지금 저희가 영상 구성에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원희룡 장관 이 두 분 이름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이 숨은 책사로 알려져 있죠. 이뉴환 전 혁신위원장 이름도 나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중진 전현직 의원도 나왔는데 권영세, 나경원. 지금까지는 이 정도 이름이 이제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민 공감과 총선 승리 능력을 최우선 그 인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 이름 중에서 가장 저는 가능성이 높은 분으로는 권영세 의원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박근혜 비대위 그때 이제 총선에서 그 사무총장을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과반을
그 득표를 했던 성공한 총선이었는데 그때 예. 이제 공간이라든지 실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무총장으로 주도를 하셨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서울 의원입니다. 서울 의원이고 서울 수도권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또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과 이런 여러 가지 신뢰관계도 아주 충실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이제 그 권영세 의원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이제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 영상 구성에서 봤었던 권영세 의원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떤 분이 제일 적합해 보입니까? 글쎄요, 뭐 어느 분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고 각 언급되는 인물들마다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는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정치를 해보신 분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당이 비상 상황이고 본인이 어떤 판단력이 빨리빨리 서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일단 당무를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장단점이 뭔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선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약간 거의 고사를 하다시피 했어요. 사실상 이게 당정 관계가 바로 서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썰이 돈 게 뭐냐면은 입각하신다. 이번에 불출마를 하고 용산에 자리를 내주고 총리 뭐 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총리를 뭐 교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을 맡고 총선 끝나고 이를테면은 뭐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교체가 된다든지 하면서 입각할 가능성이 그래서 시나리오 상으로도 대통령이 좀 신임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게 뭐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상 이게 전국위원회에서 뽑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국위원회에서 정말 뽑을까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냥 용산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김기현 당대표도 사실상 용산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끌어내렸는데 그러면은 용산과 누가 제일 가까우면서 정무적으로 판단이 되느냐 뭐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뭐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권영세 의원도 상당히 유력하고 최근에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가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뭐 약간의 비주류 이를테면은 뭐 안철수 의원, 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이 좀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요거는 좀 시나리오가 조금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권영세 아니면은 뭐 깜짝 카드로 김한길, 뭐 근데 김한길도 지금 내부 반발이 너무 심해서 오늘 허은하 의원이 좀 비판을 했던데요. 허은하 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찐 보수들도 싫어해요. 야, 우리가 지금 보수 정당인데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오고 보수 뿌리가 아니기 보수의 뿌리가 아니다. 왜 이런 분들이 오냐. 그렇고 하면서 조금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권영세 의원이 무난해 보인다. 사실은 이 상황에 있어서. 근데 뭐 얼마나 잘 하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서도 수치가 많이 올라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용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이제 김준일 에디터가 얘기해 주신 정치 경험이 없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잘할 수만 있으면 네. 얼마든지 한동훈 장관을 끌어올려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는 그런 직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국민들께 어떤 호소를 가지고 그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선대위원장의 자리라고 한다면 비대위원장은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계속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선거철에는 그 결정이라는 게 거의 뭐 조사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바로 결정을 따다닥 해 나가야 되거든요. 정치적 경험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그래서 당무 경험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정당 내부 구성원들입니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축소시킨 게 정당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해관계, 상충되는 관계를 조율하고 때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그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정당 경험, 선거 경험, 당무 경험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이제 대선 주자로 어찌 보면 당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분이신데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떤 본인한테 좀 오히려 타격이 될 수 있다. 타격이 되거나 그럴 게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게 단순히 본인만의 타격이 아닌 총선 전체의 그 국민의힘 정당 전략에 대한 타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본인으로서도 국민의힘으로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뭐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선대위원장은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선대위원장 카드는 저는 어떻습니까? 선대위원장은 아주 좋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자원 중에 한동훈 장관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을 캐치하거나 표현하거나 뭐 비유하거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선대위원장을 잘하실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이름도 이제 거론되고 그런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빈손 혁신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 용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을 이끌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영남 중진 용태론을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대통령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했지만은 그동안 또 이제 이 무게 중심축이 김기현 대표 쪽으로 좀 쏠렸잖아요, 다시. 근데 결과적으로 최후를 보니까 역시 인요한한테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인요한을 다시 중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주류보다는 완전 친윤들보다는 약간의 외곽에 있는 분들이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요한이라는 캐릭터의 특수성 그리고 대통령하고의 뭐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외부에서 온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본인들의 공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뭐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뇨한 위원장을 공천을 줄 가능성은 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라 서대문이나 어떤 지역에 공천을 줄 가능성? 예, 경쟁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거 호감도가 지난번에 있어요. 이뇨한 위원장은 나 공천 다 포기할 테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달라. 물론 이건 이제 압박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공천에 신청을 안 하겠다라는 거지 공천을 주면 나가겠다는 불출마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버리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류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한테 적용된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이분도 정치 경험이 없고 내부 인사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학관계로 봤을 때는 다른 롤을 맡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뇨한 위원장이 오히려 출마 카드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고 오늘 준진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수직적 당정 관계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오늘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당정 관계 재정립이 전제돼야 비대위 구성도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동의하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많습니까? 예, 그거는 뭐 누구라도 저는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직적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뭐 말을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한마디로 직언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께. 그게 정책이든 뭐 총선을 준비한다는 게 인물도 공천도 공천이지만 정책 문제도 있고 그 정책이라는 건 결국에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 행정부가 이 정책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정식적인 그런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여론을 전달하는 거나 직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 여의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직언하다 죽은 신하는 있어도 아부하다가 죽은 신하는 없다고. 그 정도로 직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패밀리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도 아니 자기 배우잖아. 아니면 자기 자식이 직언하더라도 목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사람, 그런 이제 다른 업으로 만난 사람들은 직언을 하다가 이제 뭐 사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직언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뭐 어떤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직언을 지레짐작으로 안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기질적으로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그런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해소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아까 권영세 의원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나마 직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보다 연배시고 그리고 선배시고 그런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성공한 비대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종인 위원장이었는데 두 분 다 직언을 하시는 인격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발표할 때 SNS에 사퇴를 발표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의 사퇴 배경과 시점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도 저를 만나는 일정이 아마 거의 마지막 일정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15일에 돌아오신다는데 오시면 뭐 당연히 독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때는 다 듣고 계셨는데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소한의 상의나 이런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거는 당 주변의 사람들한테 또 다른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의도가 익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게. 대표직 유지와 불출마 요 두 가지를 다 요구한 건 아니다. 하나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건 나머지 하나도 순차적으로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그러면 없다. 불출마만 요구했다 그 뜻이죠? 뭐 제가 확인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언론이 뭐 여러 확인해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이준석 대표의 추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느낌을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제가 조금 확인한 부분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 언론이 보도한 거를 섞어가지고 조금 다 이제 일별의 스토리라인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오후에 일정 다 취소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도 연락이 다 안 되고 잠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에 어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퇴를 했잖아요. SNS 사퇴. 화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2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통화를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을 직접 끌어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싫어하는 거는 나를 끌어내긴 장제원, 마쿠 조종한 장제원 이런 사람은 싫어하는데 예를 들면은 김기현, 권성동 이런 분들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도 되고 본인이 당한 게 생각이 나니까 의견 교환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멘붕 상황이었고요.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 근데 그 얘기인즉슨 아까 전에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지만은 처음에 용산에서는 울산 출마하지 말아라. 대표직은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저는 그냥 대표직 내려놓고 울산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경노하셔가지고 경노 이렇게 한겨레는 제목도 그리고 JTBC도 오늘 오후에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급박하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만난 거 이거가 이 현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도 있고 김기현 대표 얘기했듯이 이준석 대표를 좀 설득하는 모양새 뭔가 그래서 탈출구를 좀 만들고 싶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게 김기현과 이준석이 딜을 뭔가 작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딱 만들어지면서 급작스럽게 사실은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용산에서는 오늘 오전 9시까지 최후 통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작업에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통지가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전 9시까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건데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들어가고 지금 막 엄청나게 이준석하고 만난 거에 대해서 비난이 쇄도를 하니까 급작스럽게 SNS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은 불출마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류가 한 반나절 만에 확 변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이제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 발로 나오는 말을 종합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출마를 하지 말고 대표직을 유지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고 김기현 대표는 이제 거꾸로 의중을 갖고 있었다 이런 그 전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뭐 본인이 뭐 직접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사들은 저는 김기현 대표를 2번 죽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 내용상 그거를 이제 그 대표는 유지하고 불출마를 했다라는 제안을 했을까?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 그 논조라는 건 대표에서 내려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위원장들 뭐 과거에 반윤, 이준석계, 뭐 세보수계 이렇게 알려졌던 사람들도 결국 그 김기현 대표한테 요구를 했던 게
대표에서 내려오라는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대표는 유지하고 불출마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거짓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들어보면 맥락상 맞지가 않아요. 예, 그냥 요구를 한다 그러면 당대표 사퇴 앤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정도가 요구사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마치 당대표는 유지하고 불출마를 이제 하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출마를 한다. 울산에서. 이거는 굉장히 김기현 대표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깔아 뭉개는 그런 내용의 기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상 맥락이 맞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근데 김 전 대표가 용퇴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걸 가지고도 이제 뒷말이 좀 나오는데 이거 뭐 예정된 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김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 만나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도 좀 만나서 뭔가 보수 대통합을 하려는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자, 이게 오히려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분석도 좀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도 도저히 맥락이 맞지 않는 게 이것도 맥락이 맞지 않는다. 이미 그 본인의 거취 문제가 지금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에 일정을 설사 잡았다고 하더라도 잡았더라도 취소시키고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 판에 그 만나면 그 만남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 내용이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읽혀질지는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충분히 그거를 예상할 수 없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이라는 게 계획, 목적, 결과 전부 다 맥락이 맞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대통합한다. 그러니까 거취 문제가 되는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수 대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대방이 있을까도 뭐 의문스러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김기현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설명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 자신을 위해서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직은 김기현 대표가 내려놨고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불출마 압박을 받겠죠. 예, 그리고 공관위에서 아마 컷오프 시키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컷오프 시킬 거라고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유승민 쳐내고 이준석 쳐내고 지금 안철수 쳐내고 나경원 쳐내고 그게 이제 남의 일처럼 다들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제 이게 김기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느 누가 본인은 쳐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토사구팽 당했다. 이게 전혀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김기현 대표가 잘못한 거 되게 많죠. 저는 잘못한 거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당대표에 내려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강서구청장.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근데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한 게 누군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선배 검사를 임명한 게 장제원이나 김기현입니까? 아니면은 이를테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하자고 한 게 장제원이나 김기현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지금 항명으로 잡아 넣어가지고 지금 수사하겠다고 하는 게 장제원이나 김기현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용산이 했어요. 용산이 물론 장제원도 간신배같이 굴고 뭔가 대통령의 눈과 길을 가렸다 이런 비판도 받아야 되고 김기현도 책임 안 진 부분이 있죠. 하지만은 모든 잘못은 지금 용산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사실상 제2의 당무 개입이죠. 거의 찍어 누르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면 와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이 이젠 용산이 답할 차례야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안 되고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한 만큼 당한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상 7명의 지금 그러니까 여당 집권 여당이 집권하고 1년 반 만에 7명의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윤재옥 권한대행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원장까지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집권 초기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원영석 단장님. 자, 우리 김준일 에디터 의견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민주당 대표를 그렇게 오래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지금 김기현 대표 그 대표직에서 내려오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 나경원 의원 그렇게 해서 뭐 용산에서 뭐 어떻게 찍었다고 하는 나경원 의원 또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뭐 반윤이라고 뭐 평가받는 서병수 의원도 내려오라고 했고, 그리고 이준석 그 전 대표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하태경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세보수계, 이준석계라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각자 이제 SNS나 뭐 글을 올리면서 그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비토 의견을 계속 내왔습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거를 단순히 뭐 용산 찍어 누르기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자, 대통령실은 뭐 비대위원장 선출이든 뭐든 당무 관여는 없다, 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비상의원총회 국민의힘 열리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는 게 더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비명계 4인 원칙과 상식의 4명 의원이 대표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통합 비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자처했는데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는 혁신도 통합도 다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냥 요즘 화법이 다 저래요. 그렇게 옆에 이제 기자들이 또 이렇게 쫙 이동하면서 달라붙으면 항상 부처님 미소 같은 거 이렇게 쓱 짓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황은 뭔가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 관리하겠다. 어차피 지금 강력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데 뭔가를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뭔가를 논란을 만들거나 분란을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관리만 하겠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명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은 0.1%, 0.0001%도 없고요. 0.001%도 안 됩니까? 예,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청래 의원이 지난 9월에 어떤 상황이든 총선 공천장에 이재명 대표 도장이 찍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가장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때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게 어떤 맥락이었냐면은 사법 리스크가 엄청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리스크는 있는데 뭐 구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사실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제대로 선거를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본인 주도로 본인이 승리를 했다, 총선 승리를 했다라는 이게 이거 남기는 게, 성과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서 사퇴할 가능성은 그냥 없는 걸로. 그러니까 뭐 갑자기 구속이 되거나 예를 들면 무슨 돌발 변수가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진해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0.01%도 안 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원혁석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응답 시한을 12월 말까지로 딱 시한을 못 봐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물러날 가능성은 뭐 0.001%도 없다라는 거에 100% 동의하고요, 저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수가 너무 많아요. 민주당 의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리적으로 물갈이 비율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공천을 안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굳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을 그런 유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도 뭐 비명계도 명분을 쌓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려워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 이제 그 창당을 한다. 그 과정에 대한 저는 뭐 빌드업이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당의 명분 쌓기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통합해야 된다, 이 메시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를 만난 날짜는 조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좀 물밑 작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 쪽이나 이쪽에서의 고민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나가는 거는 불감청년정 고소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단장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조금 민주당은 어쨌든 컷오프를 안 시키고 경선을 웬만하면 붙여주게 돼 있어요. 뭐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게 물갈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현역한테 막 20%에서 30% 감점을 주더라도 현역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워낙 동안 이제 밭을 닦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분들이 몇 명이 좀 이렇게 탈당도 해줘야지 여기에 전략 공천도 하고 지금 뭐 인재 영입도 지금 한 명, 두 명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지금 비례도 그리고 지금 옛날처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좀 많이 나가게
조금 유도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이라는 거보다도 그런 물밑 작업이 좀 있는 것 같다. 응답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게 큰 타격이 없다라고 주류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가봤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때가 30명 이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모양 자체가 약간 분당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전선이 그러니까 이게 총선의 프레임이 친윤과 반윤으로 이미 딱 잡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친명과 반명으로 새로운 구도가 잡히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주류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을 만나는 것도 정세균, 김부겸을 만나는 것도 이게 삼총리가 뭉쳐서 파괴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이거를 뭐라고 했다면 뭐 더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이라기보다는 통합보다 물론 뭐 통합도 되면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전적으로 다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차적 목표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조금 더 신당 창당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공식화했고 오늘은 뭔가 전문직 청년들이 좀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면서 금태섭 양향자 신당과 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냈는데 자, 이 가능성, 연대 가능성 저는 크다고 뭐 보십니까? 연대를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발언을 쭉쭉 해오시는 거 보면 이미 창당이라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결심은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창당 없었던 일로 하면 본인 또 뭐 상황이 엉망이 되는 거니까 진행은 하고.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제3당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결국 이제 지역 기반이거든요. 자민련, 충청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호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역색만 가지고 승부를 보기에는 그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병립형 비례든 연동형 비례든 3% 이상의 득표를 해야지 비례의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전국 득표가 가능한 약간 좀 중도적인 모양새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원내 입성을 할 수 있느냐 없냐라는 가장 큰 분수령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도를 보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이런 쪽을 포괄해 나가려고 하는 거는 이낙연 신당의 그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필수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YTN 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역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신당도 곧 출범할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만든다고 하고요. 신당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힘을 모아내지 않으면 기존 정당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준석 당, 이낙연 당, 뭐 금태섭 당 이래서 그것도 못 합치면서 저희가 기존 정치를 비판을 하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자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의견을 나누는데 이걸 잘 돼서 저희가 힘을 모아낼 수 있다면 내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의 정치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당 이것도 합치지 못하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금태섭 의원이 아마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어떤 생존 어떤 전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당하고의 친화력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금태섭 의원도 민주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탈당하신 분이고 이낙연 대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반명 뭐 이런 이제 프레임에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어떤 잘못된 방향, 뭐 이제 민주주의가 과거의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거로 이제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결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금태섭
의원이 가장 먼저 손에 벌렸던 거는 이준석 쪽이거든요. 이준석 신당 쪽에. 근데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는 데 있어서 파괴력이 있는 정치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본인의 다음에 총선에서 기호가 올라가거나 3번으로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건데 금태섭 의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에 있어서. 지금은 없죠.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후순위로 밀려 있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지금 최근에 이낙연하고의 친화력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낙연 의원도 지금 전직 당대표를 하셨던 민주당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이준석하고 가깝게 보이는 게 약간 설득력이 없으니까 먼저 금태섭부터 하는 이유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쪽은 이제 사실은 뭐 크게 어긋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합당을 할 가능성. 이준석 전 신당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죠. 넘어야 될 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진보와 보수라고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사고하고 그렇게 80년 동안 그러니까 정치를 봐왔잖아요. 이거를 넘으려면은 훨씬 더 큰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으로부터 제가 뭐 살짝 들은 거는 12월 27일에 그런 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빅텐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명분 그거 어떤 대전제 조건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할 거다. 27일에 27일에 이제 탈당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당 창당 선언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개헌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거는 권력 구조 개편이 돼서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제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무한히 싸우고 있고 쓸데없는 단일화 문제로 이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제 다당제가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협치를 유도하는 거라면은 결선 투표제는 일종의 대통령과 다른 정치 세력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을 아마 제안을 던질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장은 어차피 1월달에 서기 때문에 그 상황 이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7일 날짜를 저번에 맞추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YTN 단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독으로 맞추셨기 때문에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 어쨌든 자 금태섭 의원은 빅텐트를 구성해서 최소 30석을 확보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이제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했듯이 신당 작업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비명계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좀 서두른다, 당황스럽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신당을 추진할 때 그래 이낙연계 의원들이 몇 명이라도 같이 가네라고 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냥 혼자서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왜 그런지 막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1당이다 목표가. 제1당이다. 예, 깜짝 놀랐는데 기호 3번 받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울까 싶은데요. 지금 총선은 현역 의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호가 그러니까 정해지는 건데 정의당이 6석이거든요. 그럼 정의당만큼의 의원 수도 모으기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따라 나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현재로선 그렇죠. 원칙과 상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랑은 무관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반응이고요. 오늘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신당 창당 말리고 싶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그 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그 정당을 런칭하면 런칭할수록 정당 창당 작업을 성공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점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발긴 대회하고 창준이 열고 막 쭉쭉쭉 그 시도당 5개 이상 만들면서 입당 원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칼라가 비슷한 다른 당이 창당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당이 가지고 있는 그 선점 효과, 그러니까 먼저 창당 작업이 시작된 그 이낙연 신당이 선점 효과를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당원들인데 그 당원들이라는 그 소스라는 게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한번 이낙연 신당에 가입을 한 사람이 그 다른 비명계 창당 작업을 하는 그 당에 다시 또 이중당적으로 가입하는 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빨리 그냥 런칭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는 전략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비명계가 탈당해가지고 나와서 뭐 해보려고 하면 이미 다 뭐가 판이 짜져 있는 상황이 되면 결국 기존에 만들어지고 있거나 만들어진 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그 안에 주인이 돼 있는 그러니까 중심이 돼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오늘 이낙연계에서도 만류하는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원칙과 상식의 내분 의원도 그렇고요. 만약에 민주당을 공천 과정에서 뭔가 공천 학살이 있다든가 그래서 탈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정당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좀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서두르는 거다 이런 해석이신데요. 뭐 큰 틀에서는 저는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당을 만든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그거죠. 잔도를 불살라 버리는 거, 퇴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거든요. 조금 본인의 결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른 분들이 아까 전에 조홍천 의원도 나왔지만은 다른 분들은 어쨌든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차가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에서의 윤영찬 의원 빼놓고는 딱히 접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은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조홍천 의원은 딱히 개파가 없습니다. 뭐 김종민 의원은 사실은 친문 쪽으로 이제 했는데 이낙연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좀 전에 듣기로는 조금 다른 총리분들도 움직여 주기를 좀 원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라던가 김부겸, 뭐 정세균 이런 분들이 움직여주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을 눌러 앉히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두 분 전직 총리하고의 만나는 날짜를 조율한 거고. 그렇죠. 회동도 그래서 이제 잡은 거고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오늘 지금 의총에서 결론을 못 냈잖아요. 근데 그나저나 선거제도는 지금 민주당은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주류에 두 기류가 있어요. 어차피 병립형으로 그냥 회귀할 거 빨리 결정하고 매를 빨리 맞자.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기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현실론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뒤로 미루자 결정을.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삼총리, 비명계, 원칙과 상식 등등등이 움직일 만한 결합할 만한 명분을 지금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지금 친명 쪽에서도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 미묘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부산 지역에서 오늘 한국일보 뭐 단독 기사인데 18살 중에 한 10석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막 이런 기사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접전 지역에서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접전 지역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속 깨고 저렇게 되면은 민주당 심판론이 불어서 비례는 몇 석 가져올지 모르지만 접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친명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반대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기류가 있으니까 답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심판론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야합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약속한 거 다 어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뭐 사실 비례가 한두 석이 얻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니까 접전 지역에서는 지금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짧게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불가피하게 이제 연동제도를 유지하되 민주당이 참여하는 어떤 비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국민한테 양해를 구하자.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병립형을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현재 연동형 비례제가 계속 유지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과 위성정당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자. 국민의힘 주장 아니요, 저희는 사실은 실리적으로는 위성정당이 더 유리한데 기존에 주장하던 게 병립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병립형을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안 받을 명분이 없으니까 가자는.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넉 달밖에 안 남는데 빨리 확정이 돼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습니다. 외식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건 김밥과 짜장면 등 몇 개에 불과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심 메뉴 중 하나인 김치찌개. 부담 없이 고를 수 있는 메뉴지만 지난달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했더니 올해 가격이 계속 오른 뒤 잠시 주춤하다가 지난달 7,923원으로 상승해 8,000원에 육박했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김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8월 처음 3,000원 선을 넘은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 10월 2달 연속 올라 3,292원이 됐습니다. 실제로 참치나 치즈, 소고기가 들어간 경우는 4,000원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급여 대비해서 외식비가 비싸다 보니까 뭐 이제 좀 많이 꺼려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외식을 많이 좀 줄이고 있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지난 10월과 같지만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장면과 칼국수를 제외하면 직장인들이 선뜻 먹을 수 있는 가격을 훌쩍 넘긴 지 오래입니다. 서울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시킬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등 몇 개밖에 없습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 유가 불안으로 인한 물류비,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인건비와 같이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물가로 국민 절반 이상은 내년에 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는 외식과 여행, 숙박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혀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41년에 4천만 명대로 추락하고 70년 뒤인 2090년엔 3천만 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발표를 통해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총 인구수가 지속해서 감소해 2041년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져 4,98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90년엔 2,820만 명으로 3천만 명대도 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2년 뒤인 2025년에 0.65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0.72명인 합계 출산율이 내년 0.68명, 내후년에는 0.65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 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입니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 씨로 체납액이 3,029억 원에 달했고 최고 체납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으로 375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이 늘었고 체납액은 7,117억 원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이 100억 원을 넘는 체납자는 25명이었습니다.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선 공정한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습니다.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독성물질인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갔는데 아르신가스가 왜 어떻게 누출됐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구루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경찰과 환경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독면을 쓰고 산소통을 맸습니다. 지난 6일 이곳에서 작업한 노동자 4명이 혈뇨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지면서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간 겁니다. 피해 노동자들의 몸에선 고농도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맹독성 비소화합물 아르신가스에 중독된 거로 추정됩니다. 아르신가스는 아연광의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 같은 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고 장소는 아연 찌꺼기를 중성 용액에 담아두는 곳입니다. 수사당국은 여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산성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생성되었는지 또 어떤 경로로 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식할 예정입니다. 제련소 측이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시민단체는 1997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만 노동자 12명이 숨졌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방진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그리고 가스 감지기를 비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 행위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동부도 석포제련소의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풍그룹의 제련 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일제 기획 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초중학생 수십 명이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집단 폭행의 경우 폭력성은 커지고 죄책감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중대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학생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다른 남학생이 다가와 발로 걷어찹니다. 두 여학생의 머리를 붙잡은 뒤 강하게 잡아당겨 몇 번이나 서로 부딪히게 합니다. 지난 9월 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0여 명이 여학생 2명을 둘러싼 뒤 집단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학교 내부 CCTV에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집단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는 YTN에 집단 폭행을 당한 딸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학생 중 한 명이 딸에게 중학교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협박까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폭력을 저지른 남학생 3명을 확인했다며 모두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년부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신고를 받고 사안을 조사해온 교육당국은 다음 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초중학생 20여 명이 집단 폭행을 저질러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촉법소년 10여 명이 소년부 송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폭행의 경우 폭력성은 증가하고 죄책감은 감소해 더 심각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여러 명이서 폭행을 하게 되면 그 군중 심리에다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죄책감이 많이 희석이 되는 경향이 많아서 집단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엄벌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합심해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지속 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기장군 이동항 근처 해상에서 길이 11m, 무게 7톤짜리 참고래 사체가 양식장에 걸려 있는 것을 관리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고래에는 작살에 찔린 흔적 등 외상은 없었습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고래는 판매가 불가능해 고래 생태 연구에 쓰이거나 폐기 처분될 예정입니다. 어젯밤부터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극대기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인데 아쉽게도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하늘이 맑게 갤 주말까지는 밤하늘을 가르는 별똥별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 수많은 별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 꼬리를 드러내며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또 하나가 뒤를 이어 나타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쌍둥이 자리 유성우의 모습입니다. 1시간에 150개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는 극대기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아쉽게도 비가 내려 연말의 가장 큰 우주쇼를 감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12일 날 나가서 13일 아침까지 찍었습니다. 카메라를 3대를 제가 설치를 했거든요. 12시 한 40분까지 계속 구름이었어요. 뒤로 찍은 게 10몇 개 정도 찍힌 거거든요. 하지만 주말까지는 유성우를 볼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극대기는 지났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나타나고 다음 주말에는 또 다른 유성우도 예정돼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의 극대기가 지난 뒤에도 하루 이틀 정도는 평소보다 많은 별똥별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23일쯤에는 시간당 10여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작은 곰자리 유성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성우를 놓쳤다면 새해 첫 별똥별 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내년 1월 초에는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4분의 자리 유성우가 나타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곧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측은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세 나라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던 한미일 세 나라.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미 백악관 측은 이 합의대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통제 시스템이 한일 측 정보를 통합해 나누는 방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are on track to make good on our promise to be sharing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by the end of this year, and in fact, expect that to be operational within the next few days.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또 세 나라가 내년 상반기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도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세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맡게 돼 북한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등 현안을 공조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한의 활용을 기대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한다며 경쟁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연내 가동에 들어가는 한미일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에 대해서 북한이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는 북한과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지역에서 패권을 주려는 목적도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적반하장식 비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정당한 안보 협력에 대해서 비난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당대표 자리가 공석이 된 국민의힘이 새 대표를 뽑는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 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연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15명 이내 규모의 비대위를 꾸릴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시점과 방식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직전 당사자를 만났던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중을 전달할 기회조차 못 얻은 것 같다며 윤심이 작용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의 표명은 13일 오전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 개인 SNS 글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을 만날 때만 해도 후속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퇴를 선택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이제 15일에 돌아오신다는데 오시면 뭐 당연히 독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던 만큼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해 상의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직을 내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적기를 놓치고 쫓기듯 거취를 결단했다는 평가는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혁신위가 해산한 지난 1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바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웠다면 이렇게 퇴장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 처음 불출마 의사를 시사한 날입니다. 이른바 김장연대와 함께 용퇴론이 제기됐던 다른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추가 희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전망과 이제는 인위적인 인적 쇄신보다 객관적인 공천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충분히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움직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나가라 마라 하고서 계속 당내에서 그 이제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 그거는 뭐 꼭 그래야 되느냐. 김 전 대표의 전격적인 사퇴는 여당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터뜨리는 동시에 여러 뒷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잡음의 크기는 비대위원장 인선에 달렸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나인입니다. 새해 초로 창당 시점을 못 박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창당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직과 청년 영입 의사를 내비친 건데 현역 의원이 얼마나 호응할지에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내년 1월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신당 청사진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름값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와 청년, 그리고 종합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의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 등 제3지대에서 창당을 준비 중이거나 창당한 인사들과 뜻을 모을 여지를 발견했다며 연대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탈당 뒤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이 강요할 일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친명계에 이어 비주류조차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등 이낙연 신당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경선을 도왔던 의원들까지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 전 대표를 따라 신당으로 갈 의원은 많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호남 지역에 계신 의원들 중에 뭐 같이 따라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한 분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현역 의원의 참여는 신당 성공의 필요 조건으로 꼽힙니다. 이낙연 신당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란 관측이 현재로선 많은 이유인데 공천 불이익에 반발한 의원들의 집단 행동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반도체 첨단 제조 장비를 독점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 양국의 외교산업장관급 2+2 대화체 신설 등 군사와 미래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관, 기업 사이 체결된 MOU나 계약 등이 모두 32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송 전 대표는 금품 살포 등을 알지 못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미기 기자입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재차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매표 행위를 해 정당 민주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사적 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했다며 이를 통해 받은 7억여 원은 실제로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쓰이는 등 송 전 대표 정치 활동에 사용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귀국 전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쓰거나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하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거듭 반박했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지목한 7억여 원은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었으며 인허가 해결 대가로 뇌물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천만 원씩 두 번 먹사인에 후원금을 냈다는데 제가 그걸 넣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번 사건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삼자 뇌물죄입니까? 이런 가운데 법원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보좌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송 전 대표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한 만큼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 전 고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변호 활동이 수사 무마 청탁으로 오해됐다며 근거가 없다면 신속히 수사를 끝내는 게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임원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광산 노동자 매몰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원지청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 사건 당시 갱 내의 배수관리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강원도와 강원 지역 대표 공기업 강원랜드가 수년째 수천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송 이유는 기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도 서로 판단을 달리하면서 결국 대법원 결정을 받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법에서 정한 기금 액수를 놓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라 강원랜드는 매년 발생한 순이익의 4분의 1, 25%를 폐광지역 기금으로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순이익 개념과 계산 방식을 놓고 양측 셈이 달랐습니다. 폐광기금을 많이 받고 싶은 강원도는 매출액에서 원가와 각종 비용만을 뺀 액수를 강원랜드 순이익으로 받지만 기금을 적게 내고 싶은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주는 폐광기금 역시 매년 고정으로 지출하는 만큼 비용으로 넣고 순이익을 계산했습니다. 순이익에 대한 해석 차이로 기금 액수도 차이를 보이는 상황.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6년간 누적된 액수가 무려 2,250억 원에 달합니다. 계산 방식 차이로 시작한 재판은 양측 모두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3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재판부 판단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일단 1심은 강원랜드 계산 방식이 모두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강원도 손을 들어주면서도 신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계산 방식은 강원도가 옳지만 갑자기 변경된 계산 방식을 적용해 강원랜드에 기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강원도는 폐광기금 2,250억 원 가운데 360억 원만 받고 나머지는 되돌려주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 폐광지역 주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즉각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순이익의 25%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국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순이익 대신 강원랜드 총 매출액의 13%를 폐광기금으로 조성하라고 정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일부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친모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본인 몫에 대한 청구권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해서 시효가 지났고 다만 아들 몫의 위자료 채권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A씨는 2000년 이혼 이후 아들과 교류가 없다가 2021년 1월 국민성금을 받으라는 정부 연락을 받고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이후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겠다며 의사협회 투쟁위원장을 맡았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10여일 만에 돌연 사퇴했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한 내부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건데 강경파가 물러나면서 의사단체의 이 투쟁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의대 증원 저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위원장에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내세웠습니다. 3년 전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당사자로 이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위원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이 불거지면서 불과 11일 만에 투쟁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현 정부의 비판적인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한 내부 비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정권 퇴진 운동화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의료계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최대집이를 몰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은 이번 투쟁에 동참 못한다. 3년 전 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단체가 최 위원장을 반대하는 등 의료계가 내용에 휩싸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강경파 수장이 물러나면서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와 17일 권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식과 그 경로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의료계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내부적으로 뭐 갈등하거나 뭐 불안 요소를 가져가기보다는 서로 화합해서 좀 힘을 합치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부 갈등이 가시화한 데다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내용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타이완 총통 선거 이제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친미와 친중 성향인 양대 정당 후보의 초박빙 구도 속에 중도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내년 1월 13일 실시되는 타이완 총통 선거는 친미와 친중 그리고 중립의 3파전 구도입니다. 먼저 집권 민진당 주석이자 타이완 부총통인 라이칭더 후보, 대표적 친미 반중파인 샤오메이친을 러닝메이트로 꼽으며 색깔을 분명히 했습니다. 让台湾在民主的道路上持续壮大前进，还是选择依赖中国？ 타이완의 최연소 경찰청장 출신인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친중 성향입니다. 지난 3월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 이후 낙점됐다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你是说要备战，但是你也不断的在挑衅啊，甚至你用台独的方式，你是在引战。 라이칭더와 같은 의사 출신으로 2014년 타이베이 시장 당선과 함께 정계에 입문한 민중당 커원저. 양대 정당이 각각 미국과 중국에 치우쳐 있다며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完全脱钩不可能，所以目前这个完全不来往、不讲话，这个一定不对嘛。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공개된 지지율 조사 결과 1위인 라이칭더의 하락세 속에 2위인 허우유이가 바짝 추격 중입니다. 반면 3위인 커원저는 갈수록 뒷심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대리전 구도로 좁혀지는 가운데 중도 표심의 향방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대 대상자 130명을 결정하고 이 중 5명은 명단 공개, 89명은 출국 금지, 36명은 운전면허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504명으로 이후 121명은 양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습니다. 겨울비가 전국을 적시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빗줄기가 더 굵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서부 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영동과 경북 북부는 오후부터 밤 사이 강하게 쏟아지겠고 영동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최고 50에서 80mm의 겨울비치고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강원 산간에는 50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에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11도, 광주 15도, 부산 15도로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서울 낮 기온이 6도, 대전 13도, 광주 16도, 부산 19도에 머무는 등 아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추위가 점점 강해지면서 휴일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 추위 속에 주말과 휴일에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